안녕하세요. 책을 삼킨 TV의 하성란입니다. 살다 보면 나와 같은 시대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다행이다라고 느끼게 하는 이가 있습니다. 시대의 어른이라 불러도 좋고 사표라 불러도 좋을 듯한데요. 특별한 설명 없이 행동만으로도 큰 위로와 울림을 주는 사람. 오늘 만나볼 분이 바로 그런 분이 아닌가 합니다. 소설가 이동하 선생님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서울에서 80여 킬로미터를 달려 강원도 문막에 닿았습니다. 산 높고 골 깊은 곳 강원도. 이곳 문막은 그런 강원도의 참맛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서울과는 지척인 데다가 전원의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자연과 벗삼아 살고픈 이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안식처죠. 소설가 이동하 선생님도 2년 전 이곳에 인생 제2막의 터전을 만드셨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집을 제대로 찾은 모양입니다. 저기 선생님의 모습이 보이네요. 저희 카라가더니.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가워요. 네. 지난 2008년 20여 년간 몸담았던 교직에서 물러나 이곳에 새 둥지를 틀면서 선생님은 자연과 벗삼는 일에 푹 빠지셨는데요. 텃밭에서는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유기체에서는 자연의 신비를 새삼 체험하고 계십니다. 흙과 함께하는 것이 본래 인간이 자리할 곳인데 그동안 우린 너무도 높이 올라왔나 봅니다. 삭막한 서울 생활을 잠시라도 시켜보라시며 집 주변 이곳저곳을 보여주신 선생님은 곧 당신의 서가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작가의 서재는 독자들에게는 늘 호기심의 대상이자 로망이기도 합니다. 문학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지닌 책을 삼킨 TV의 시청자라면 더욱 그렇겠죠? 저 글씨가 김동리 선생님이 저한테 주신 저 맹자초라고 조기 있죠, 그죠? 보기만 해도 마음이 풍성해지는 책들이 모여있는 방. 이곳에서 선생님은 지나온 시대와 현재, 그리고 인생에 대한 고민을 풀어내고 계십니다. 이 책은 10년 만에 독자들을 찾아온 선생님의 소설입니다. 전업작가임을 잠시 포기하고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틈틈이 써오셨다는 단편들. 선생님의 10년 세월이 담긴 책입니다. 이동하 선생님은 시대의 아픔을 경험한 어른으로 그의 저서들을 보면 6.25 전쟁의 상처부터 현대인의 일상의 그늘까지 폭넓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렁각시는 알까 역시 시대를 살아가는 중년 남성과 노년의 고민과 애환을 담아 선생님 특유의 글멋과 글맛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다작보다는 내실 있는 작품을 선보여온 소설가 이동하 선생님. 우렁각시는 알까는 출판 당시 작가들이 뽑은 최고의 책으로도 선정된 바 있는데요. 책에 묶인 9편의 단편에는 비정한 현대 사회의 모습과 그 사회를 견뎌내는 평범한 일상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인생이 온통 앙앙불락이라고 한탄하는 어느 평범한 중년 사내의 이야기며 정년퇴직한 한 가장의 목소리를 통해 가족 해체를 그려낸 소설. 그리고 부실공사로 느닷없이 죽음을 맞은 사람이나 잠깐의 행복조차 한순간에 빼앗긴 순하디 순한 택시 운전사의 인생 등 성실한 삶의 대가로 따라오는 세상의 우울함과 씁쓸함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봉변조차도 인생이라며 인생 선배의 따뜻한 위로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단편 모음집이지만 읽는 재미와 넘나듦의 구성 또한 이 책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소설집을 열자마자 소개되는 설화적 형식의 단편, 너무 심심하고 허무하는 이 책의 주제를 담고 있는 서편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이동하 선생님 특유의 맛깔스러운 언어와 표현들이 담겨 있어 읽는 이의 눈을 즐겁게 합니다. 인간의 이야기를 솔직하고 담백하게 풀어내시는 소설가 이동하 선생님. 그를
만나봅니다. 소설가 이동화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먼 길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지난해 가을에 시골로 이사를 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도시로 이사를 나온 뒤에 다시 이제 시골로 갔기 때문에 그럭저럭 그냥 산도 타고 또 텃밭도 가꾸고 일이 있으면 잠시 또 도시로 외출도 하고 이러면서 지납니다. 네. 네. 문막이란 도시로 이제 이사를 가셨다는 말씀을 네, 들었는데, 오랫동안 계시던 중앙대 문예창작과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하셨었잖아요. 예, 정년퇴임을 하셨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 2년 전에 정년퇴직했어요. 예. 그동안 소설도 쓰시면서 후학 양성에 큰 힘을 쏟으셨는데요. 어떠세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어떤 매력이 있으신지요? 후학 양성이라는 차원보다도 제 경우에는 그저 밥벌이 하는 자리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일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그걸로 생업이 되는 사람일 텐데, 근데 우리 작가들은 소설 쓰는 일로 생업이 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강단에서 강의하는 것으로 생업을 결국 삼은 꼴이 됐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후학 양성의 뜻이 있었다거나 이런 얘기하기가 좀 못하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말씀을 나눠본 우렁각시는 알까에 나오는 편편의 소설 제목들이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예를 들자면 너무 심심하고 허무한 그런 젊은 감각들을 또 학생들과 더불어 지내시면서 계속 유지하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도 해보게 됐어요. 그거 옳은 말씀이에요. 네. 이따금 젊은 사람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니까 많은 것을 내가 오히려 얻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이제 수업 시간 중에 제가 실토를 하는데, 내가 자네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부분보다 배우는 것이 더 많은 것 같다. 그런 소리를 하는데, 아마도 내가 쓴 소설이 그나마 좀 노티를 덜 낸다면 그 덕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예.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스승인 김동리 선생님께는 또 선생님은 어떤 학생이었을까? 좀 짓궂은 학생들 많잖아요. 글을 쓰겠다고 그렇죠. 하는 학생들 중에요. 어떤 학생이셨어요? 그런데 아마 우리 동리 선생님이 저를 보실 때는 대단히 답답하고 촌스러운 학생이었을 거예요. 수업 시간 중에도 입 꼭 다물고 뒷자리에 앉아있는 학생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실 밖에서도 눈에 띄게 은행을 한 학생이 아니었고, 또 세상 사는 일에 그렇게 능력이 있어 보이는 학생도 아니었고 이랬으니까 상당히 아마 답답한 학생이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예. 이번에 또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직을 맡으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또 힘든 일을 또 도맡게 되셨는데요. 예. 어쩌다 보니까 발목이 잡힌 꼴이에요. 저는 재직 중에 늘 소설 쓰는 일에 전념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게 늘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정년 퇴직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그래서 이제 퇴직하자마자 이 도시부터 좀 떠나고 보자 이래가지고 원주 문막에 자리를 마련하고 집도 지어서 아예 이사를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때늦었지만 좀 전업작가 흉내를 좀 내보자 이런 작정이었는데, 어쩌다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휩쓸리는 과정에서 일종의 명분론에 밀렸다고 그럴까. 그래서 결국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 일을 맡게 됐어요. 네. 예. 7번째 창작집이죠. 우렁각시는 알까. 10년 만에 낸 소설집이세요. 네. 첫 장부터 굉장히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래서 웃다가 또 울어야 될 대목에서는 또 웃어야 할지 어떨지 갈피를 잡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웃음과 또 진한 페이소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버무려져 있었는데요.
너무 심심하고 허무한, 또 심심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과 허무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동굴에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느닷없이 한 방문객이 그곳에 도착하면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예. 한편의 우화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담고 하셨는지요? 특별한 메시지라기보다도 저는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모순투성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지고지선한 거, 절대적인 가치, 이념 이런 것을 꿈꾸고 추구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존재가 아니냐,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평소에 그런 감정이나 의식이 이 소설의 출발점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네. 네.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심심하고 허무하니 이 책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예, 재미있게 독자들이 읽어가고 있지만 나중에 남는 것은 어떤 진한 허무함인데요. 어떤 계기로 탄생한 소설인지도 궁금했어요. 누가 얘기했듯이 천국을 꿈꾸는 사람들 때문에 이 지상의 삶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졌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정치든 종교든 절대 이념이나 절대 가치를 결국은 추구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경직되게 요구되면은 우리의 일상적 삶이라는 것이 오히려 위축되고 고통스러워지고 인간성 자체조차도 삭막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종교적 신앙을 갖고 싶어서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공을 들였는데, 저는 종교적 신앙이 안 가져지더라고요. 이게 아마 세계관의 문제 아닌가 싶은데, 종교가 추구하는 그런 절대선이라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볼 때는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체험, 생각, 여기서부터 출발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표제작인 우렁각 씨는 알까 역시 예측 불가능한 인생의 불행과 허무 같은 것이 담겨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민화 우렁각 씨는 알까에서 이제 차용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희망 또는 기대 이런 것들을 느닷없이 한순간에 허물어뜨리는 그런 우렁각 씨. 혹시 선생님께도 이런 우렁각 씨 같은 존재가 있었는지도 궁금했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인생의 원형이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인생에 대해서 젊었을 때는 굉장히 순수하고 아름다운 꿈들을 품게 되는데, 살아가면서 결국 그런 것들이 다 퇴색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허무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수용하는 일이 중요한데, 일상의 실패나 좌절, 여기에 사람들이 대체로 너무 면벽해 있어서 어떤 여유를 갖고, 인간의 운명에는 원래 그래 비극적인 것인데, 그런 인간의 근원적인 운명에 대한 여유 같은 것이 요즘 사람들에게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 소설에 담았다고 할 수 있어요. 소설을 다 읽고 나면 이제 우렁각 씨의 존재가 어렴풋하게 밝혀지는데, 이를테면 이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여자인 거잖아요. 그런 여자가 한계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것에서 좀 의미심장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잠시 문학의 숨결이 있는 공간을 만나고 오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문학의 숨결이 있는 공간. 오늘은 이동화 작가의 동화 같은 소설 한 편 감상해 보시죠. 7번째 생일날 아침, 아이는 읍내 장터를 향해 일찌감치 집을 나섰습니다. 마침 5일장이 서는 날이었죠. 생일 선물 대신 돈을 주마. 생일상 앞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네가 갖고 싶은 것을 너 스스로 찾아보렴. 아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용돈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부탁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성냥도 한 통 사오너라. 부엌에 두고 쓰는 팔각성냥 말이다. 알맹이가 몇 겹이 남지 않았더구나. 읍내 장터까지는 자그마치 4~5리 길이었습니다. 아이는 힘든 줄 모르고 걸었습니다. 무얼 살까? 아이는 곰곰 생각하며 걸었습니다. 장난감? 아니야, 난 이제 어린애가 아니잖아. 운동화를 살까? 아님 축구공이나 크레파스는 어떨까? 어쨌거나 생각할수록 마음이 설레기만 했습니다. 봄볕 아래 장터 거리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구경거리가 너무나 많았거든요. 옹기전을 지나고 이어 비린내 나는 어물전을 재빨리 빠져나왔습니다. 약장수 앞에서 잠깐 발길을 세웠던 아이는 다시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여기저기 정신을 팔고 쏘다니는 사이에 시간이 꽤나 흘러갔던가 봅니다. 아이는 갑자기 시장길을 느꼈습니다. 팥고물을 두텁게 하여 켜켜이 쌓아 올린 시루떡, 고소한 콩고물 속에 인절미, 알알이 집어먹기 좋은 경단, 게다가 떡집 옆에는 국수집이, 국수집 옆에는 순댓집이 이마를 맞대고 앉아 아이를 유혹했죠. 아이는 꿀떡 1개만 먹기로 했어요. 하지만 너무너무 맛나서 내쳐 2개를 더 먹었답니다. 그러고도 국수집으로 눈이 갔어요. 떡집을 나온 아이는 잡화점을 기웃거렸습니다. 성냥을 사오라던 어머니 말이 기억나서였죠. 아이는 쉽게 팔각성냥을 찾아냈습니다. 성냥통을 막 집어들던 아이는 느닷없이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커다랗게 열렸습니다. 이거야말로 난생 처음 보는 구경거리다 싶었거든요. 아이는 성냥통을 제자리에 슬그머니 놓아버렸죠. 그리고는 냉큼 행렬에 따라붙었습니다. 동춘 싹가스 아이가 비경할 만하다 카더라마는 이 숭악한 보릿고기에 무슨 돈이 있어 가겠더노. 표값이 마 보리쌀 2대빵 맛잡이라 안 하나. 5 식구 이틀은 입꿰매야겠구먼. 아이는 진작 넋을 잃은 채였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고 있을 수가 없었죠. 아이는 매표소로 달려가 입장권을 샀습니다. 낮 공연은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한순간의 지루함도 없이 온통 긴장과 감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이의 혼을 쏙 빼버린 것은 저 여자애가 보여준 고개였습니다. 아이는 온기를 되짚어 천천히 걸었습니다. 불과 한나절 전에 지나온 길인데도 아주 오래전 일인 듯 낯설고 아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지쳤고 또 배도 고팠습니다. 아이는 그제야 어머니의 당부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국수는커녕 팔각성냥 한 통 살 돈도 못 되리라는 생각에 아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파장 분위기인 장터. 아이는 잔뜩 지친 걸음걸이로 읍내 장터를 나섰습니다. 그만 울고 싶었지만 그래도 한 가지, 팔각성냥 한 통이 작은 위안거리였습니다. 남은 동전으로 그것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을 오직 다행으로 생각하며 아이는 어두운 밤길을 혼자서 내쳐 걸어갔습니다. 우렁각시는 알가에 수록된 팔각성냥이었습니다. 우렁각시는 알가에는 총 10편의 단편들이 꽉 차여 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약간 단편의 길들이 젊은이들 사이에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요. 선생님 단편은 원고지 100매 정도이죠?
100매까지 가는 것이 좀 드물죠. 예. 저는 대체로 한 80매 네. 정도에서 네, 끝납니다. 그럼 그것도 요즘 젊은이들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제 김동리 선생님한테 소설을 배울 때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평소에 동리 선생님이 얘기하신 게 단편 소설은 80장이 넘으면 뭔가 객적인 군소리가 끼어 있는 것이고 80장에 미달하면 해야 할 얘기를 뭔가 빠뜨린 것이다. 이런 뜻의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아마도 그 말이 머리에 깊이 박힌 결과인지 네. 어쨌든 제가 쓰는 소설은 대체로 80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아, 네. 예. 그것이 이제 젊은 친구들이 갖고 있는 짧아진 호흡 때문이라는 것과는 또 상반된 의미가 있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봉변 시리즈라고 부릅니다만, 네. 앙앙블락, 누가 그를 기억하랴. 일상의 작은 봉변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또 한 개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앙앙블락에서는 등산을 가려고 나선 어떤 사람이 차에 체해 뻔한 일부터 시작이 되죠. 근데 차에 체해 뻔해서 조금 상처를 입은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들었던 험한 말, 험한 두 마리 말이 이 사람의 이제 마음속에 금이 가기 시작하죠.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런 봉변들은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일이기도 하십니다만 좀 이런 결말 같은 것들은 좀 가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이 소설집에 수록되어 있는 10편의 소설이 대체로 한 10년 걸려서 씌어진 소설인데 여기에 담겨 있는 사회상은 대체로 1990년대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있어요. 근데 1990년대의 우리 사회의 풍속이나 분위기들이나 이런 것에서 저는 우리들의 그 일상적 삶이 무시로 그 붕괴에 직면하는 이런 위기의식,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하신 세 편의 소설들이 대체로 그런 사회적 분위기, 세태인심, 이런 것을 담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가장 10편의 소설 중에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건 역시 담배 한 대라는 소설이 아닐 수 없는데요. 어쩌면 그 홍대에 있는 저보다도 대학에 있었던 선생님께서는 그 열정이 많은 젊은이들의 위선과 이악, 이런 열정,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셨기 때문에 이런 소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끔찍한 소설을 어떻게 다룰 수 있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그 끔찍한 이라는 이제 수사를 네. 기왕에 쓰셨으니까 얘기인데 여기에 다뤄져 있는 이야기가 참 끔찍하죠. 사회적으로 가진 자에 대한 증오심, 예. 똘똘 뭉친 일단의 그 청년들에게 이제 아무 상관없이 없는 한 여자가 납치당해가지고 그것도 생매장당하는 얘기니까 참 끔찍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허구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른바 그 지존파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지존파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그 끔찍한 충격, 이런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이 소설을 시작을 했는데 요 짧은 단편 하나 쓰는데도 여러 해가 걸렸어요. 우선 우리가 사는 현실 자체에도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비일비재한데 소설조차도 이 끔찍한 사건들을 확대 재생산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 생각 때문에. 그래서 덮어놨다가 그러나 아니다,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써야 되지 않느냐, 발언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 그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서 요 짧은 소설 한 편을 썼는데 결국 이 그
주인공이 생매장당하는 아무 이유 없이 그 무차별적 증오심 때문에 생매장당한 이 여인이 결국은 이 범인들을 미워하는 대신에 그 스스로 용서함으로써 결국 자기 운명과도 화해하는, 저는 여기에 나름대로 메시지를 담고자 했는데 독자들에게 잘 전달이 됐는지 그것은 모르겠네요. 예, 담배한다라는 그 담배 한 대라는 그 단어에 굉장히 큰 상징이 담겨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담배 한 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또 시점 문제인데요. 예, 2인칭 시점이에요. 그러죠. 예, 잘 쓰지 않는 시점이죠. 예. 화자는 나고 또 너라는 주인공이 등장하기 때문에 나는 너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맨 뒤에 이제 나의 존재가 나오는데요. 나는 누구인가요? 참 궁금했어요. 그것은 제일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예. 그 화자 내가 네. 그 얘기를 다 끝낸 뒤에 너는 이제 안식하라, 편히 이제 잠자라. 나는 더 이상 그 구천을 떠돌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무한히 자유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 결국 저는 이제 어떻게 그 의도는 뭔가 하면은 그 주인공의 영혼이 그 화자로 예. 설정한 이런 구조입니다. 그게. 네,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 주인공의 내면을 예. 그리고 지나간 압축된 인생을 가장 잘 이해하고 대화 걸 수 있는 상대는 결국은 타자에게는 찾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의 내면에 있는 또 다른 영혼 같은 그런 어떤 그 내적 존재, 그게 화자로 제가 설정했어요. 네. 죽음에 이르러서야 주와 객이었던 자신 자체가 그렇죠. 동일화되는 예, 거예요. 하나가 되는 네. 예,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 무덤이 이제 이 사람에게는 아주 따뜻한 요람이 되는 나중에 그렇죠. 변합니다. 네. 여기에서도 선생님의 어쩔 수 없는 따뜻한 시선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예. 그 가엾은 영혼들에서도 작가의 따뜻한 시선과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 마음에 품은 작가가 또 다른 가엾은 영혼들을 위해 어떤 위로의 말씀을 또 해주실 수 있는지요? 박경리 선생님이 그 토지의 서문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글을 쓰면서 우리가 그 매번 좌절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을 일어서게 만들어준 것은 우리가 산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도 애잔한 것 아니냐. 이 각성이 항상 자신을 다시 일어서게 해주었다. 뭐 이런 뜻의 얘기를 쓰셨는데 네.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900 특히 90년대를 전후해서 우리 사회에 무차별적으로 확산됐던 그 반목, 증오 이런 것을 걷어내고 결국은 그 우리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결국은 인간애를 다시 되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애잔함, 연민,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연민, 이런 것이지 않느냐. 이런 정서가 그 가엾은 영혼 계열의 소설에 부영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우렁각 시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90년대 이후의 현실,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나라 상황들이 예. 관통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인지 시대가 낳은 개인적 아픔과 가족 해체 이런 소재가 담긴 작품도 있습니다. 남루한 꿈이 바로 그것인데요. 예. 그 글에 보면 주인공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 마음속에는 지독한 가난뱅이가 살고 있어 라고 하죠. 예, 가난뱅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부유한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가난뱅이는 존재하고 있어요. 예, 가난뱅이란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인지요? 이 남루한 꿈에
이야기된 그 이미지들, 특히 그 사건보다 그 이미지 중심이지요. 그 이미지들은 사실은 제가 평소에 거의 최근까지도 꿈속에서 자주 만나던 이미지들이에요. 근데 그 이미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정없이 그 결핍투성이의 그 남루한 꿈들이거든요, 그게. 근데 이게 왜 늘 되풀이되냐, 내 의식 속에서는, 이 무의식 속에서는. 결국 그 뿌리는 성장기의 그 결핍의 뿌리가 있지 않냐, 이 생각을 저는 했는데, 이런 개인적인 성장기적 상처가 남는 꿈으로 나타나는데, 이 남는 꿈의 얘기가 또 뒤집어 보면 방금 얘기하셨듯이 이 물질적으로 풍요한 이 시대에도 우리의 내면 속에 어떤 정신적인 결핍이랄까,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또 그런 그 의미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쓴 소설이 남난 꿈입니다. 네. 예. 그렇다면 선생님의 작품인 사모곡도 어쩌면 단지 어머니만을 그리워하는 소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남난 꿈보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같은 계열의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쓴 소설은 대체로 크게 보면 두 계열이에요. 하나는 이 앞에서 얘기됐던 그 이제 그 사회상을 담은 이런 일련의 소설들하고, 또 하나는 가족사적인 이야기를 담은 소설들이 있는데, 이 사모곡은 후자에 해당하죠. 그 비교적 초기에선 장난감 도시에 그 어머니가 등장하지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화자가 뭡니까? 그 어린 나이 때 결국은 타계하는 이런 이제 그 박복한 여자인데, 그게 사실은 이제 그 제 자신의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고 세월이 40년, 50년 흘러가지고 내 나이가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타계하실 때 나이에 거의 꽃배기, 그 배가 되는 나이에 이른 60대에 이르렀어도 문득 그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지. 네. 문학평론가의 시선을 통해서 작품의 또 다른 모습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젊은이들 위주의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들의 삶, 혹은 가장의 삶, 이런 것들이 잘 그려져 있는 작품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이야기꾼으로서의 어떤 재능, 그래서 당신의 어떤 그 작가로서 또 교육자로서의 어떤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런 의미에서인지 평생 지내왔던 어떤 삶에 대한 통찰 같은 것을 재미있는 이야기에 담아 전해주려 노력하신 그런 작품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소설이 너무 좀 감각적이고 물론 뭐 현대적 삶이 그러하기 때문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은 사실은 독백이 아닌 대화죠.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젊은 사람들의 소설이 어떤 독백이고 자폐적 언어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어떤 인간과 타인에 대한 관심, 그런 것이 좀 그런 것의 가치가 소홀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동환 선생님의 작품은 다양한 인물들에 대한 관심, 그 인물들 간의 관계, 그리고 그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 그런 것들을 잘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젊은 소설가들의 작품 경향과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그만큼 더 고전적이고 모범적인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삶의 자화상을 그리는데 그 어떤 작가보다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뛰어난 성과를 거두신 분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 시선 자체가 따뜻한, 그래서 그 독자들로 하여금 그 작중 인물과 충분히 공감하고 교감하고 시대와 계층과 성별과 여러 차이를 넘어서 우리의 삶을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까지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 그런 작가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거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문학으로 형상화하는데 어떤 작가보다도 뛰어난 그 성과를 보인 분입니다. 평론가 박철아 씨의 말을 빌리자면 능수능란한 이야기꾼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재밌게 읽히면서도 즐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도처에 죽음이 깔려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의 끝작품까지 죽음이 등장하지 않는 작품 별로 없는데요. 세상이 전보다, 작가의 말에 보면 세상이 전보다 더 스산하고 탁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책을 내셨던 2007년에 이제 심경이실 텐데요. 어떠신지요, 선생님께? 아직도 사회가 이렇게 스산하고 탁해 보이시는지요? 사회만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특수성이라기보다도 인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냐. 우릉각시처럼 결국 배신으로 끝나는 그 히스토리가 우리 인생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늘 하고 있는 편이에요. 아무리 행복한 인생도 필격에는 죽음이라는 그 타자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타자로부터 결국은 배신당하는 게 결국은 그 인생사니까. 그런 의미에서 죽음이라는 문제는 제 이제 나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제가 쓰는 소설의 중심 화두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작가의 말을 읽다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 날에 작가의 말을 인용하시기도 했어요. 네. 젊은 날에는 빨리 늙고 싶다라고 하셨잖아요. 어떠신지요? 그 첫 장편 소설의 제일 마지막 단락에 그런 말을 주인공이 입을 빌려서 썼는데, 그게 그러니까 1967년도에 발표된 소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지난, 한 50년 가까이 지났죠. 44년 됐습니다. 44년 지났습니까? 네, 지났는데,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세월은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갈 텐데, 그때는 왜 그렇게 비명을 질렀는지, 아마도 우리가 젊었을 때는 삶의 어떤 뭔가 어떤 짓눌려 있는 이런 느낌이 상당히 강했던 것 같아요. 이동화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들을 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우선 소설책 2권을 추천하고 싶네요. 요 늑대라는 요거는 이제 전승태 씨의 소설집인데, 제가 알기로 이게 3번째 소설집인 것 같습니다. 전승태 씨의 소설은 우선 문장이나 플롯이나 또 인물 묘사나 이런 것들이 아주 전통적인 그런 잘 단련된 작품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소설은 이상섭의 소설집인데, 바닷가 그 집에서 이틀. 저로서는 이 작가의 그 소설은 처음 읽었는데, 특히 이상섭 씨의 이 소설의 언어들이 요즘하게 젊은 청소년들이 쓰는 언어, 비어, 속어, 이런 것들을 아주 능란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그 내면 세계를 그 언어적인 측면에서 아주 실감나게 그리고 있는 작품에 해당을 합니다. 이것은 시간의 여울 이우환의 에세이집인데 이 이우환 씨는 화가입니다.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화가인데 그의 그림에 못지않게 이 산문들이 아주 감칠맛 나게 일으키는 이런 산문을 쓰시는 화백입니다. 또 하나는 문학의 거장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왕은철 교수가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시인 작가들의 그 인터뷰한 그 내용을 담은 책인데 이 작가와 시인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독자들은 이 책을 읽는 것이 그 작품색을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첫 장편이 1967년에 발표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등단하신 지 4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여전히 이렇게 젊은 가각을 유지하시고 좋은 소설을 써주셔서 독자로서 참 기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바람처럼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새로운 소설로 또 만나 뵀으면 좋겠고요. 예, 선생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동화 선생님의 낭독을 부탁드리면서 책을 삼킨 TV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깊은 산속 양지 바른 곳에 상동이 굴이 있었다. 거의 수직에 가까운 스른길 높이의 암벽 아래쪽에 그것은 없사 거인의 콧구멍처럼 나란히 뚫려 있었는데 오른쪽 굴에는 오래전부터 게으른 거지 사내가 살았고 왼쪽 굴에는 젊은 중이 하나 몇 년째 면백 수행을 하고 있었다. 시오리 밖 산아래 마을은 원래 부촌이라 비렁뱅이나 탁발성이나 차별 없이 후하게 잘 거두어 주었으므로 두 사람 다 별로 아쉬울 것이 없는 생활이었다. 단지 문제가 있다면 거지산에는 사는 일이 때때로 심심하다는 정도였고 젊은 중은 인생사가 온통 허무하다는 것이었다. 어쨌거나 거지산에는 추운 날은 볕이 잘 들고 바람 없는 자리를 찾아 해종일 해바라기를 하고 더운 날은 시원한 나무그늘 아래서 누러지게 낮잠을 즐기면서 심심한 나날을 보냈다. 그런가 하면 젊은 중은 미련한 중생들을 제도할 만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밤낮 없이 면벽하고 앉아 피나게 용맹정진을 거듭하였다.